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1차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이 사실상 마무리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오늘은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네. 이 같은 생각은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의 고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의 그간의 행보를 좀 살펴보면요. 네. 이 9차 이 서증조사, 이 증거조사와 또 양쪽의 의견을 정리하는 기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기일 때 도착했다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네네. 문자 변론기일 때는요. 아마 본인이 직접 변론하거나 혹은 직접 어떤 신문할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또 국회 측에서 서증조사를 하게 되면 예. 윤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한 조서들이 현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한 행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10차 변론기일 때는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 증인신문 때는 재판장에게 별도로 이석에 대한 허가를 얻지 않고 일어나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때 다시 복귀해서 다시 이제 변론 절차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저는 이 변론기일 처음부터 윤 대통령이 같이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요. 2시부터.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최후 진술을 이제 윤 대통령이 시간의 정함 없이, 시간의 제한 없이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언어적 표현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표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에는 표정도 있을 수 있고요, 제스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간 9차, 10차 변론기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석을 한다든지 도착했다가 바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비판적인 견해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때 이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적 견해들도 있었고요. 예.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헌법재판관에게 항의를 하다가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나버리는, 퇴정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만약에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설사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의 기회가 아니라 국회 측이 이렇게 변론하는 이 절차를 하더라도 상대방 측의 의견을 좀 잘 들어보고 이제 뭔가 숙고하고 이런 이 비언어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예. 저는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 헌법재판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적인 좀 견해들을 예. 좀 불식시키는 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 늦게 왔다 해서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 이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법적 불이익은 없겠지만요.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가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최후 진술했을 때 더욱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미리 와서 그간의 절차들을 함께 했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 비언어적인 모습의 중요성을 짚어주신 건데 그러면 피청구인이 언제 입정을 하고 이런 건지는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원래 정해져 있는 규칙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하더라도 절차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첫 번째, 처음 열릴 때 이미 한번 불출석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대리인에 의해서 진행을 해도 전혀 무방하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없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은 당사자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제 본인의 최후 진술 때는 당연히 출석을 해야겠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할 때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그에 앞서서 예.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이제 최종 변론을 할 텐데 그 2시간의 최종 변론 때부터 윤 대통령이 함께 합류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상으로 보면 국회 쪽 최종 변론이, 종합 변론이 3시 10분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2시간을 꽉 채운다면 5시 조금 넘어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윤 대통령 측 종합 변론이 시작될 텐데 지금은 일단 헌재에 도착했으니까 윤 대통령 측 종합 변론 시간에 맞춰서 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윤 대통령 측 종합 변론 있을 때도 대기실에서 있다가 본인의 그 최후 진술 때만 가려고 온 건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정확히 윤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까지는 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소송 전략적으로만 본다면 만약에 제가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저는 저희 측 대리인단이 이 최종 변론을 할 때부터 합류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 대리인단이 먼저 짚은 이 법적 쟁점에 대해서 제가 중복되게 최후 진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리인단이 먼저 변론을 하고 PPT 자료를 통해서 강조하는 쟁점이 어떤
어떤 부분인지를 좀 듣고 본인이 직접 준비한 원고에다가 추가적으로 부연해서 이 대리인단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메모를 해두고 예. 그 원고에 더해서 일단 우리 측 대리인단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제가 좀 더 부연해서 구체화해서 좀 설명하고 싶다라고 한 부분을 최종 진술 앞에 짧게 부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다 네네. 혹은 소송 전략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본인의 그 대리인단 최소한도 본인의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을 할 때는 예. 함께 합류해서 어떤 내용의 최종적인 이 쟁점 정리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오늘 2시부터 이제 11차 변론이 시작됐고 가장 먼저 증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오늘 양측에서 증거 조사에 제출한 추가 증거들 변호사께서 보셨을 텐데 네.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유의미한 증거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국회 측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간에 나왔던 사실 증언 내용이랄지 아니면 그간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영상 자료를 직접 재생을 하면서 어떤 단전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실제 단전 시도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CCTV를 직접 재생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모든 것은 사실 그간에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 중에 현출됐던 자료였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이랄지 기타 이제 해외 사례까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 직접 증거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헌재의 결정을 뒤바꿀 만한 결정적인 어떤 서증이 추가적으로 제출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양측의 종합 변론을 듣는 과정이 지금까지의 그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진술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거를 마지막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거예요? 오늘은 최종적으로 변론을 정리하는 절차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있는 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가 뭐 헌재 결정에 유의미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간 있었던 증인신문 기일이 더욱더 유의미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오늘은 전반적인 쟁점 정리, 입장에 대한 정리를 하는 기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일이 왜 결정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냐면 예. 어차피 오늘 구두 변론한 이후에 양 당사자는 변론 요지서라고 해서 네. 변호인들이 그간 오늘 또 구두로 설명하고 또 그간 있었던 모든 증언 내용을 종합해서 양 당사자에게 유리한 취지로 변론 요지서를 정리해서 어차피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재판관들은 그 서면으로 보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있는 절차는 정리하는 정도의 절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헌재의 결정을 뒤흔들 만한 결정적인 절차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절차 중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받는 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일 텐데 사실 탄핵 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이렇게 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건 헌정사 최초의 일이잖아요. 네.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그간 있었던 이 10차에 걸친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꽤나 적극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 때는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예. 신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에 있었던 이제 증인신문 과정에는 이 재판관이 본인이 직접 신문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서 질문을 하라라고 권고하자 예. 대리인과 상의하고 대리인이 대신해서 질문하기도 했고요. 그간의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2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능한 인물인데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 그리고 실제 그 비상계엄 선포 직전과 직후 당시를 직접 경험한 건 윤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예. 따라서 신문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했는데요. 역시나 최후 진술 과정에도 본인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능하고 또 아마 공판검사도 수년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최후 진술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재판관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대국민 메시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간 이 10차에 걸친 변론 기간 동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지지층들 굉장히 견고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랄지 예. 또 대통령으로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그런 안타까운 당시의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육성으로 피력하고자 최후 진술을 결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그 변론 기일에
그 출석을 했을 때 직접 질문해도 되냐고 재판관한테 물어도 받고 네. 그 변호인단도 법적 규정이 뭐가 있냐 질문 못하는 게 그렇게 해서 약간 분위기가 약간 좀 뭐지라는 생각이 할 때도 있었는데 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 소추위원단장이기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무제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 15분 정도 짧게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제 대통령은 어느 정도 발언의 길이를 예상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길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의 제한 없이 예. 그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줬던 국민들에게 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특히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충분한 시간 동안 그간 하고 싶었던 말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솔직한 심경을 담아서 전 이야기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최소한도 정청래 위원장의 이 발언 시간보다는 더 긴 시간 동안 이제 그간 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기까지의 본인의 심경,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정마비가 어느 정도 사태에 이르렀었는지 이 부분을 아마 굉장히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간은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정도의 상황을 국정마비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 정도를 전시 정도의 이 비상사태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법리적인 공방이 오갔다면 예. 대통령 본인 스스로 그때 당시에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것만큼 또 예. 재판관들을 울릴 수 있는 부분도 없거든요. 또 재판관들에게 어떤 호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이 비상계엄 선포가 결국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었고 예.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이 정당성을 호소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최후 진술 절차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최후 진술에서 양측에 무제한 시간을 줬잖아요. 이거는 탄핵 심판에서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좀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사실 일반적인 뭐 형사 재판이나 다른 재판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무제한으로 시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한 기일에 또 여러 가지의 재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특정하게 무제한으로 시간을 부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헌재에서 당사자 진술만큼은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한 배려이고 재판관들이 절차 진행에 있어서 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신경 쓰겠다라는 의지로 읽힙니다. 따라서 오늘 윤 대통령 그간에는 사실은 좀 시간의 제한도 있었고 직접 신문도 못하게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오늘은 그 어떠한 이제 아마 불만 제기 없이 보장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못했던 말들, 또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또 현재 재판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또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전 국회 취재 기자도 전해준 것처럼 여야 쪽에서도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 내용에 어떤 게 들어가야지 맞느냐,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 예측도 하고 이런 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예,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국회 앞에 서기 바란다. 참여와 반성, 탄핵 승복 약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먼저 한번 예측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변호사 네. 입장으로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발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주제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조해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당시에 뭐 야당의 예산안 삭감이랄지 줄탄핵이랄지 여러 가지의 상황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마비된 사태였고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이 합법적인 수단, 헌법적인 수단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만이 유일했다라면서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진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것이 결국에는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런 폭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정치적 수단으로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다.
불구하고 내가 장시간 이어갈 의지는 없었다. 따라서 이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해제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장시간 이 비상계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국회 봉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그간 이야기했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또 그 정당성의 카테고리에서 쭉 이어지는 이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부분을 주되게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각 당사자의 증언 그중에서도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했던 이 증언, 이 증인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 진술들을 좀 탄핵하는 이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특히나 이들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 내용을 증언했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짚어드린 이 세 가지 쟁점 정도가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또 헌재 재판관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제가 추가로 윤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 아까 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동일합니다. 저는 이 진솔한 심정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진솔한 심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마음먹을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 국민과 국가를 위한 선택이었고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무력한 상황이었는가 이것을 진솔한 심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사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중대한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얼마나 진솔하게 그때의 심정을 이야기하는가가 국민들도 설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를 담으면서 정말 진솔한 심정과 항상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 선택이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최후 진술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예, 중요한 지금- 부분을 말씀해 주셨네요. 예.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남아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 역시 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담길 내용과 좀 결이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어떻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의 개인의 생각, 철학, 또 그때 당시에 내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발언이 될 것이고요. 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법적으로 어떤 것이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왜 정당한지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 5가지 쟁점에 대한 세세한 법적 근거를 대고 예. 이것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그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라는 취지의 어떤 법적 쟁점을 더 중점으로 둔 세세한 변론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에서 지금 이 최종 변론을 할 때도 보셨듯이 필요한 증거들이 있다면 실물화상기에 띄우거나 또 PPT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그 증거를 보면서 구두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오늘 이전까지 변호인단이 구치소로 가서 계속 마지막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직접 윤 대통령이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작성된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그 분량을 다 소화하고 나서라도 무제한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본인이 순간순간에 느꼈던 감정도 추가로 계속 언급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그래서 어떤 마음이 나올지도 그때의 모습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진술을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때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긴 메시지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설사 그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달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심경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국민들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스크린 너머의 모습은 볼 수가 없지만 적어도 헌재 재판관들은 이 진술자의 숨결과 진술자의 표정을 세세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어떠한 메시지를 정확히 담길지 우리가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예. 어떤 메시지를 던지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준비하고 직접 전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초반에 말씀하신 비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메시지를 던질 때 사실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헌재 재판관들이 느낄 때 이 피청구인이 우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이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헌재 재판관 개개인을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헌법 재판이라는 것을 수호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느냐, 즉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또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헌법재판소를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윤 대통령 측에 좀 유리한 태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 예. 이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또 진정성까지 잘 갖춘 진술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만약에 양측의 최후 변론이 끝나고 나면 재판관들이 재량에 따라서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보통은 사실은 최후 진술 단계에서는 이 당사자의 직접적인 발언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묻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 그렇지만 최후 진술 내용을 듣다가 재판관들이 사실은 그간 고민했던 어떤 쟁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 당사자가 진술한다면 당연히 재판관들이 중간에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오늘 어떤 직접적인 재판관들의 질문보다는 예. 각 당사자, 정청래 위원장이랄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적인 심정과 발언, 그것을 충분히 듣는 그 절차가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변호사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윤 대통령의 마지막 그 진술 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해 주신 부분들이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 대한 증언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증인이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이 아닐까 싶은데 그 두 사람의 증언들이 굉장히 이번 재판에서 그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어떻게 생각하면 불리하게 증언을 한 사람을 뽑아보라고 하면 예. 홍장원 전 차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이제 부른 조성현 단장 예. 이렇게 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어떻게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이다라고 뽑을 수 있는데요. 일단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닌데 나는 간첩 잘 잡아라. 어떻게든 질서 유지나 이런 격려의 전화를 했을 뿐인데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홍장원 전 차장이 들었던 내용을 마치 내가 직접 체포를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작출해냈기 때문에 예.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미시적으로 증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이 증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또 그 배경, 허위 진술을 하게 된 배경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든지 예. 여러 가지 점을 들어서 또 반박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곽정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단히 불리한 진술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어떤 야당의 의원실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부분, 예. 또 이 어떤 증언에 대한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 야당의 의원이 어떤 호통을 치거나 이 증언의 방향을 좀 수정시키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곽정근 사령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곽정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헌재에서 있었던 변론기일에서 증언한 내용이 본인 형사재판에선 대단히 불리한 증언입니다. 본인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들었고 예. 그 지시를 들은 다음에 김현태 단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실제로 정말 이행하려고 단전단수까지 되냐, 그것까지 검토해봐라. 이렇게 자신이 이제 지시했던 내용까지도 불리한 진술까지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사실 헌재 재판관들은 꽤나 또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서 예. 아마 이 연결고리를 끊고자 윤 대통령이 곽정훈 전 사령관의 이 증언의 세세한 내용보다는 이 정치적인 의도, 또 처음에 곽정훈 전 사령관이 접촉했던 인물이 야당 의원, 이런 부분들을 좀 거시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 증언의 전반적인 신빙성이 낮다, 이렇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먼저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 네. 그 공터에서 작성했다는 시간과 본인 사무실에서 작성했던 시간이 좀 헷갈렸던 것 같다 부분은 그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메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메모가 4종류나 나왔고 그게 뭐 확실하지 않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고 내란 프레임이 만들어졌다까지 언급했잖아요. 네. 이거 그 홍장원 전 차장의 그 메모에 대한 거를
메모에 대한 그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메모의 내용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지, 네. 시간에 따라서 장소가 바뀌었다는 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홍장원 전 차장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있고요. 홍장원 전 차장과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메모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메모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네.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과 홍장원 차장의 이 수사 단계 때의 진술 이것만이 증거로 지금 채택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 메모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재판단에는 메모는 일종의 진술서입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이 반대편이 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할 때는 그 해당 진술서, 그 메모를 작성한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이 메모는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 그리고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에 따르더라도 메모의 주된 내용은 홍장원 전 차장이 아니라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보좌관은 법정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예. 작성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관들은 이 메모를 작성자가 지금 불투명한 이 메모를 그 자체를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네. 다만 홍장원 전 차장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이 부분은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통화했던 그 내용 예. 그것에 대한 증언 내용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메모 작성 당시에 여전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내용의 증언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인데 예. 그것을 얼마나 믿을까 이 부분은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겠지만 이 체포조 명단 같은 경우에는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라는 건데 이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같은 명단을 들은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조지호 청장. 예. 조지호 청장이 얘기하고 있는 명단과 이 홍 전 차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명단이 공교롭게도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의 메모 그 자체에 대한 증거력은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체포조에 대한 명단을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이 증언 자체는 조지호 청장의 수사 단계 때의 진술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현재 재판관들이 이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메모의 작성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진술이 변경됐고 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자 허위 진술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 증언의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좀 낮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홍 전 차장의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고 있다. 뭐 탄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통화 내용은 물증이지 않습니까? 이 물증과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을 비교해가면서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화했다라는 사실 자체도 윤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통화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다르죠. 그렇죠. 윤 대통령은 간첩 잘 잡아라. 또 이거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잘 도와라. 격려 차원이었다. 네, 이런 네. 차원에서 통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그것이 아니죠. 이 국회의원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체포에 대한 끌어내라는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니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는 불변의 진실인 것 같고요. 예. 다만 그 통화의 횟수나 시기 그것은 통화 내역을 통해서 물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 통화 내역을 증거로 냈다라 하더라도 통화했던 사실 자체는 양자가 모두 인정을 하고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결국 핵심 쟁점은 예. 통화의 내용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심판 과정을 보면서 증인 신문 과정도 지켜보면서 어떻게 통화는 했는데 양측이 이렇게 정말 전혀 다른 기억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이해가 사실 안 가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통화인데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입장하기 전에 네. 그냥 나갔잖아요. 네. 그때는 그 재판관에게 어떤 그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갈 때는. 네. 그것도 일단 먼저 그 부분만 짚어보면 괜찮은 건가요? 사실은 예. 이 재판 진행 중에는요. 재판관에게 이석에 대한 허가를 구하고 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네. 저도 사실 변호사로서 또 검사로서도 많은 재판을 했지만 예. 이 재판장을 이석하면서 재판장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윤곽근 변호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퇴정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퇴정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재판장에게 잘 설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예. 사실은 원칙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석하기 전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석하게 된 그 어떤 목적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리만 이야기했다면 현재 재판관으로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사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때도 재판관들에게 이러한 사정, 그러니까 대통령과 또 국무총리가 한 자리에서 증인신문하는 것이 국격이랄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이 증인이 원활하게 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통령인 이 피청구인 잠깐 나갔다가 이후에 들어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저는 현재 재판관들이 당연히 이석을 허가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예.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지금까지 탄핵 심판이 쭉 진행되면서 재판관들이 뭐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 김영도 재판관이 13명 모두에게 질문을 했고 정영식 재판관이 8명에게 질문을 했는데 한 차례도 질문을 하지 않은 재판관들도 있었거든요. 이건 뭐 역할 분담이 된 건가요? 그 전에? 사실 뭐 평일을 거쳐서 역할을 분담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역할 분담이라기보다는 증인신문 과정을 보면서 의문점이 드는 이런 점이 있다라고 하면 재판관들은 주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재판 때는 좀 더 다양한 재판관들이 질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절차가 진행될 감에 있어서 이제 특정 재판관들이 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예. 그것이 역할 분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재판관들은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만으로 충분히 이 실질적 진실에 대한 발견이랄지 또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예. 별도의 질문하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은 사실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관들의 이제 추가 질문이 있을 때 그 뭐 많은 분들이 전체적인 녹화된 헌법재판소의 심판 영상을 보시면 질문을 하는 게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지금 그 당시의 변론 기일에 이 부분은 추가로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질문을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핵심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판관들의 그 질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같은 증인을 두고 양 당사자가 질문을 하는 것은 이 본인 측에 유리한 예.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중요 쟁점이다라기보다는 양 당사자 입장에서 이 같은 증인을 두고 우리 측에 또 더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증언 내용을 모두 듣고 나서 헌재 재판관들이 직접 묻는 것은 그것은 헌재 재판관들이 현재 그 증인에 대해서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 대리인의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성이 높은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판관들의 이 질문 내용을 좀 보면 예. 초반부에 이제 정리했던 5가지 쟁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5가지 쟁점에 딱딱 부합하는 이 질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이 국무회의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요건을 지켰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이 줄을 이뤘고요. 예, 예. 이후에 있었던 국회 봉쇄나 이 해산시도 관련해서는 곽정근 전 사령관이나 이 조성현 단장이랄지 이런 인물, 그러니까 쟁점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증인들에게 그 쟁점에 대한 질문들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재판관들의 질문 그리고 그에 따른 증인들의 답 이것이 이번 탄핵 심판의 결론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제 오늘 변론이 끝나게 되면 선고만이 남게 되는데 네. 이전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2주 안에 선고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선고 날짜는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전 선례를 좀 살펴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 선고기일을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예, 예. 오히려 평의와 평결을 거치고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르렀을 때, 즉 선고기일 기준으로 한 2, 3일 전쯤에 선고기일을 지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변론을 종결하면서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보다는 예. 변론을 일단 종결한 다음에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 이 정도의 발언만을 하고 예. 네. 평의와 평결을 거쳐서 어느 정도 결정 부분이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선고기일은 언제다라고 공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요. 오늘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27일 날 권한쟁의
그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 27일 결정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선고기일을 이제 통지를 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관련해가지고 이 탄핵 심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떻게 생각하면 절차가 좀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은 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이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는데 예. 제 예상보다는 좀 더 빠르게 기일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은혁 재판관을 참여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아마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평의 결과를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네.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은 이미 성숙에 이르렀고 예. 변론 막바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새로운 재판관을 참여시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27일에 임명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그게 임명 안 한 게 적법한 거다 그게 결정이 되면 임명이 만약에 되더라도 이번 마지막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는 안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예. 아마도 그렇게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만약에 갑자기 참여를 시킬 경우에는 결국에 변론을 다시 재개를 해서 그러게요. 공판 절차 갱신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데 예. 보통 갱신 절차는 간이하게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긴 네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어떤 재판이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간이 갱신 절차를 거친다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일반 예.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한 번도 이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재판관이 들어오고 예. 재판관 구성에 이렇게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데 간이 공판 절차 갱신으로만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이 저는 납득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설사 임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이 마지막 11차가 최종 변론 기일이라고 한다면 더 연장이 안 되면 네. 그러면 3월 중순 정도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헌법재판소가 왜 다음 주 27일로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낸다고 했을까요? 그 3월 중순 이후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저도 이 부분은 왜 현재 재판관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거기까지는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예, 예.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라는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참여는 예. 이 새로운 재판관에 대한 참여는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그럼 네.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인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이 되는 건데 8대 0으로 맞추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은 이 국민들의 견해가 반으로 갈려서 예. 양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 현재 재판관들은 소수 의견을 내게 되면 이제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도 모두 적시가 되고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또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에 일부 분들은 또 심지어 또 일부 재판관들의 집 근처까지 가서 시위를 그렇죠. 하기도 하고 또 예. 여러 가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재판관 입장에서 위협적인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만장일치 결론을 내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소수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재판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신변에 어떻게 생각하고 안전에 위협은 느끼겠지만 만약에 소수 의견을 취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또 용기 있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 탄핵 심판의 결과가 기각이냐 인용이나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지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갈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네. 어느 정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최후의 그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는 부분도 이런 그 결론 이후의 상황도 좀 이렇게 다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국민들이 좀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최후 진술에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든 국민들에게 통합해야 되고 또 국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랄지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든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든 이번 결정을 토대로 좀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네. 저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메시지는 아마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예. 만약에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되면 바로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대통령이 즉각 다시 복직을 해서 복귀를 해서 대통령직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 현재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도 영향이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구속 취소 청구를 지금 현재 한 상태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잖아요. 예. 또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라라고 이 구속 취소 절차에서도 형사재판의 재판관들이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네. 기각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구속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아. 그렇게 돼야만 이 헌법재판에서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구속 취소 여부도 이 헌재 재판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그 탄핵 심판이 마무리가 되고 결론이 나온다면 그 결론이 형사재판에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일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형식 자체가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이고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한 가지의 사실에 대한 이제 재판의 종류만 달리하는 것입니다. 네. 심지어 이제 관련 증인들도 아마 형사재판, 헌법재판에 출석했던 증인들도 형사재판에 동일하게 출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헌재에서 과연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사실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형사재판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요. 예. 탄핵 심판의 결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일차 변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